오늘 사연은 정말 너무 통쾌하다 못해 속이 저 밑에까지 뻥 뚫리는 사연이에요. 절로 응원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두 가지 사연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저는 톡톡사연의 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아주 열심히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직업은 보험 판매 일을 하고 있고 여러모로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친구들 소개로 만나게 된 남자친구와 몇 년간 연애하다 결혼을 했는데 제가 너무 멋모르고 한 느낌이긴 해요. 그때 예비 시어머니와 며느리인 상태로 들었던 말씀이 저를 좀 아프게 했었거든요. 우리 명준이랑 명희는 더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끼고 있느라고 애들이 날개를 못 펼쳤지. 근데 혜주는 집에서 많이 신경을 안 써줬나 봐. 대학? 사이버 대학? 아이 그러면 고졸이라는 거 아니야. 누가 요즘 사이버 대학 나온 걸 학력으로 치나? 나보고 깜짝 놀랬잖아. 이런 말에 대놓고 하시길래 저도 순간적으로 기가 죽고 움찔했었어요. 누가 보면 무슨 면접 보러 온 자리인 줄 착각하겠더라고요. 당시에 남친이었던 남편도 놀래서는 엄마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말렸어요. 아유 엄마 그러지 마. 왜 그래? 혜주한테 너무 실례잖아. 혜주가 형편이 안 돼서 학교를 못 간 거라고 했어. 왜 어려운 사정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나 엄마한테 진짜 실망이야. 저희 남편은 본래 되게 자기 엄마를 존경하는 성격인데다가 평소 저한테 자랑도 많이 했었어요. 혼자서 고생 많이 하셨고 자기랑 누나를 엄청 힘들게 키웠다나요?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때에는 똑같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했지만 이런 행보를 보니 어떻게 좋게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게다가 시누이도 가관이었던 게 옆에서 이런 상황들을 편들어주는 듯 듣더니 나중에 저를 공격할 때 사용하더라고요. 결혼한 이후의 말이에요. 있잖아, 혜주야. 혹시 성적이 안 된 건데 너무 친정아버지 핑계 댄 거 아니야? 대학 안 간 거 말이야. 내가 저번에 보니까 엄마랑 우리 다 같이 여행 갔을 때 혜주가 유독 셈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수능 점수 얼마 나왔는지 물어봐도 돼? 갈 수 있었는데 못 간 거야? 아니면 못 가까워서 못 갔던 거야? 신우이는 제가 계산하다 좀 헤맨 걸 갖고 기억하고 있었는지 나중에 저한테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해대더라고요. 본래 신우이는 처음부터 저한테 이러지 않았고 초기에 우린 아주 잘 지냈었어요. 엄한 자기 엄마를 이해해달라면서 사실 우리 엄마 좋은 사람이라나요? 한편 장녀로서 딸로서 약간 차별을 받았던 부분을 잊지 않고서 말이죠. 엄마가 약간 명준이한테 되게 집착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나도 잘할 때 되게 서운한 거 많았다? 그래도 내가 악착까지 공부해서 거기 대학교 나오고 유학도 다녀오고 회사도 좋은 데 들어가니까 엄마도 결국엔 할 말이 없는 거지. 아무튼 그건 그렇고 혜주는 공부 좀 하지 그랬어. 요즘 같은 때에 고졸이 웬 말이냐고. 엄마가 그거 처음부터 좀 마음에 안 들어 했다? 근데 그거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 우리나란 이러나 저러나 뭐래도 학벌이 중요하니까. 엄마 딴엔 양같이 규소를 드리고 싶은 거겠지.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제가 무슨 연애하는 시기도 아니었고 결혼해서 이미 신혼집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참지 않고 남편에게 말하는 타입이라 다 얘기했더니 남편은 이제 자기 누나까지 골치 아프게 구니 좀 화가 난 듯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 대처를 지혜롭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자기 누나한테 곧장 전화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와이프인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을 했던 거죠. 그 말을 듣고 전 기겁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 미쳤어? 그걸 그렇게 직접 말하면 어떡해. 형님 나한테 더 뭐라고 하실 것 같단 말이야. 그냥 불편하니까 자주 안 보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난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었어. 제 말에 남편은 괜찮다며 누나가 충분히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누이는 얼마 안 되어서 저에게 선물 같은 걸 보내왔더군요. 혜주야, 내 진심은 그게 아니고 그냥 너한테 물어봤던 건데 기분이 상했나 보다. 명준이한테 얘기 다 들었어. 누나한테 서운하다고 하더라. 앞으로는 내가 조심할게. 여기 집 케이크 맛있더라고. 기분 풀고 명준이랑 둘이 같이 먹어. 이러면서 고급 빵집 케이크 갖다 주었고 단순한 저는 또 이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이때에는 신우이도 결혼 문제가 잘 술술 안 풀리니 약간 주눅 들어있던 때였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한에서 아마 인생 최대로 착하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면 이후로 신우는 결혼이 잘 성사되어 부잣집 시댁에 시집을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때 상견례라는데 신우와 어머니가 되도 않는 허세를 부리려는 거예요. 이때도 얼마나 감정이 상했는지 몰라요. 얘 혜주야, 너 상견례 할 때 대학은 서울에서 나왔다고 해? 그 뭐지? 아 그래, 우리 명준이네 학교에서 커플이었다고 대충 말하고 솔직히 우리 명희 정도 학별에 명준이 정도면 당연히 며느리감도 좋은 대학 나왔다고 생각할 거야. 사돈집 며느리인데 고졸이라는 거 알아봐라. 얼마나 우리 집이 후지게 보이겠어. 그니까 이따가 적당히 말해준 대로 인사해. 알았지? 여기서 저는 감정이 팍 상해버렸고 남편은 이때 자기 옷 매못을 신경 쓰느라 제 입장은 잘 살펴주지도 못했어요. 어머니가 저렇게 말하는 것도 기분 나빴지만 신우 역시 당연하다는 태도를 취하더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상견례 하는 동안엔 그런 얘기를 일절한 틈도 없었어요. 신우가 해야 할 혼수와 신혼집 후보지 등 지극히 결혼과 관련된 얘기들만 있었답니다. 그나저나 신혼네 시댁은 정말 부잣집 같긴 하더라고요. 되게 잘 사는 동네를 거론하면서 그쪽에 몇 평대를 생각한다는 둥 거기 사돈어른이 제시하는 것들은 규모가 달랐어요. 그러니 시모도 처음엔 되게 주눅들어 저희한테 공연히 뒷담화를 했었거든요. 아니, 며느리들이면서 무슨 집안 기둥을 뽑아올 일이 있나? 뭘 저렇게 바라는 게 많아. 명희도 저런 시임이 만날 거면 각오 단단히 해야 될 텐데. 마음에 안 드네 진짜. 야 명준아, 네 누나 괜히 지네 집보다 못하다고 쉽사리 겪는 거 아니겠지? 그러면 진짜 내가 가만 안 두고 쫓아가서 혼내줄 거야. 전 이 부분이 너무 웃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학벌로 무시하고 신우가 조곤조곤 저를 놀려댔던 게 잊혀지질 않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신우는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고 자기도 시댁 신경 쓰느라 바쁜지 한동안 친정에 뜸했어요. 이게 너무 안 좋은 게 어머니의 신경은 이제 완전히 결혼한 아들네로 쏠리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대시고 집에 찾아오시고 어느 날은 아침부터 전화해서 자기를 데리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연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저에게 말이에요. 나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죽게 생겼다. 빨리 네가 와서 병원 좀 데리고 가라. 혜주야. 아이 명준이한테 전화하지 말고 걔 일하느라 바빠. 힘들어. 너야 뭐 일하는데 대충 말하고 나오면 되잖냐. 얼른 나와. 어머니는 제 사정은 전혀 묻지도 않고 무작정 나오라고 짜증을 부리셔서 이때 전 못 가겠다고 말을 잘라버렸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저도 엄연히 끝내야 되는 일이 있어서요. 명준 씨 회사가 더 어머니 댁이랑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해보세요. 그럼 전화 끊겠습니다. 이러고 끊어버리자 어머님 몇 번이나 더 전화를 걸어대셨고 전 계속 안 받아들였어요. 주변을 한번 봐도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버리면 끝이 없더라고요. 저희 회사 여자 직원분은 애기 엄마이신데 본인 시어머니랑 아예 가불관계가 만들어져서 못 빠져나오고 계셨어요.
내가 볼 때 혜주 씨는 일찌감치 거절 안 하면 나처럼 될 것 같아. 그쪽 시어머니가 딱 우리 시어머니 같으신데 혹시 우리 어머니 아니신가? 뭐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아무튼 잘하려고 하지 마. 아예 처음부터 욕 거하게 얻어먹고 못된 며느리 되는 게 편해. 잘한다고 절대 고마워하지 않거든. 더 부려먹기만 하고 쓰기 쉬운 사람 되니까 애초에 잘라버려. 이렇게 이 여자 직원분은 자기는 절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을 저에게 충고해 주었고 전 시댁과 제대로 담을 쌓고 싶은 사람이었기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럼에도 우리 어머니는 정말 끈질긴 분이었고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갑자기 집 앞에서 전화를 하셔서는 다리 아파 죽겠다며 잠깐 들어가 쉬시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집도 엉망이고 치우지 않고 나왔어요. 몸 많이 불편하세요? 당시 전 너무 짜증이 나서 절대 알려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끝까지 비밀번호를 대라면서 자기 물만 마시고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맨날 드나들겠대? 오늘 하루만 여기 지나가다 아들 집이니까 좀 쉬고 싶어 들린 거야. 오늘 한 번만 너 없을 때 들어가고 다시 안 들릴 테니까 빨리 찍어서 보내. 어머니는 계속해서 우겨대시고 전 일들이 밀려오는 중이라 어쩔 수 없이 번호를 보내드렸는데요. 그 뒤로도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가 가신지도 확인 안 해보고 퇴근을 했다가 완벽하게 뒤통수를 맞았지 뭐예요. 퇴근해서 문을 열어보니 온 집안을 가득 메우는 코와 머리가 동시에 맵고 아파지는 심각한 냄새가 풍겨 나오는 겁니다. 아우, 이게 뭔 냄새야? 뭐지? 어머니, 아직도 계셨어요? 어머니, 이거 마늘이에요? 그러자 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아주 힘들어 죽겠다면서 이젠 너가 하라며 대뜸 식도와 면장갑을 확 벗어 던지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지금까지 나 혼자 다 까내라 죽는 줄 알았다. 아, 왜 이렇게 늦어? 빨리 와서 명준이 밥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열어보니까 냉장고 안에 뭐 먹을 것도 더럽게 없더구만. 대체 니네 뭘 해먹고 살아? 전 이때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낮에 전화해서 다짜고짜 문 열어달라고 아들 지민이 들어가서 쉬겠다며 비밀번호를 강요한 것도 화가 나는데요. 마늘을 엄청 많이 사와가지고 바닥에 신문지는 또 어디서 갖고 오신 건지 새집 것을 바닥에다 죄다 깔아놓고 마늘도 아무렇게나 올리고 그 상태로 마구마구 까대신 거예요. 창문도 안 열어놓고 말이죠. 전 참고 있던 온갖 스트레스가 폭발해서 어머니에게 대들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까 잠깐 들리신다더니 이게 다 뭐냐고요? 온 바닥에 이거 다 깔아두시고 저기 날파리까지 생기고 진짜 미치겠네요. 어머니, 저 내일 출장 가야 되고 오늘 짐도 싸야 돼요. 지금 쇼파면 뭐며 옷감들은 다 냄새가 밴 것 같은데. 아니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정말? 진짜 저는 눈물이 나기 직전이었어요. 안 그래도 회사 일도 많은데 어머니가 수시로 전화 걸어대고 다음날 지방 출장도 너무 가기 싫어 죽겠는데 겹친 것이었거든요. 오늘은 오자마자 바로 밥도 배달시켜 먹고 짐도 어거지로 겨우겨우 싸둔 다음 얼른 씻고 자버리려고 했어요. 그런 저에게 오자마자 어머니가 식도를 주며 빨리 마저 까라고 마늘을 몇 모금씩 밀어다 주시고 집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심지어 어머니는 이 상황에 저한테 이렇게 짜증을 내셨답니다. 대체 머리 구조가 어떻게 되었으면 이때 며느리한테 본인이 외려 화를 낼 수 있나요? 야, 그럼 난 이거 어디서 까냐? 내가 말했으면 네가 문 열어줄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 네 형님은 집에 바닥에 뭘 깔아서 안 된다고? 지네 집은 절대 안 된다고. 니네 집 까라고 하잖아. 우리 집도 냄새 한 번 배면
안 빠지고 한기도 안 되는 집이야. 니네 집이 여기 새 건물이라 창문도 높고 그러니까 거기 살라고 네 형님이 그러길래 내가 무릎도 아픈데 여기까지 온 거라고. 노인네 왔다 갔다 장난하게 하지 말고 얼른 깎아. 출장이야 무슨 내일도 준비하면 되는 거지. 게다가 먹을 것도 하나도 없잖냐. 우리 명준이 참치찌개 좋아하는데 얼른 뭐 좀 갖다 끓여줘라. 이럴 줄 알았으면 올 때 내가 김치도 갖고 오는 건데. 머릿속이 온통 어질어질해지면서 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잘라버렸네요. 이때 어머니를 내보낸 걸로 몇 달을 시달리게 되었지만요. 어머니 사정이 어떻다고 하셔도 그게 제가 내일 출장 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제 일도 중요하다고요, 어머니. 저 일해서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 지장 있으면 어떡해요? 전 회사에 뭐라고 설명해요? 시어머니가 오셔서 마늘 까신다고 밤까지 일 시키시고 옷은 냄새가 다 배서 입을 게 없었다고 말해도 되나요? 저 내일 입고 갈 옷들도 새로 다 빨아서 널어야 되고 지금 집도 한기 밤새도록 해야 돼요. 저한테 처음 전화로 말하신 내용이랑 아예 다른 상황이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저의 이 한맺힌 발언에 어머니는 이상한 단어에만 꽂혀 마지막 거짓말이란 말만 붙잡고 놔두질 않더라고요. 뭐, 거짓말? 야, 너 집에서 어른한테 그따위로 알아배웠니? 하여간 엄마도 없이 지혜비랑만 밑에 살았다고 하더니 내 진즉부터 나사가 한돌 빠진 게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 배운 게 없어서 저렇게 말도 허파 빠진 사람처럼 하지. 어디 어른한테 거짓말이네 주둥이 나불대고 있어? 어머니는 본인이 한 말과 행동을 싹 지우고 제가 한 말만 기억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셨고 전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남편이 제 얘기를 듣고 곧장 자기 엄마에게 전화해서 어머니 나가버리시고요. 전 그 남은 마늘들 싹 다 치우다가 밖에 내놓아 버렸답니다. 결국 늦게 퇴근한 남편이 그걸 실어다 자기 엄마한테 갖다 드리게 되었던 거죠. 어머니는 얼마나 억울했던지 갖다 주러 온 자기 아들한테 미친 듯이 하소연을 했고 남편은 돌아와서 저에게 아쉽단 듯이 말했답니다. 혜주야, 엄마랑 많이 힘들었지. 나도 너 내일 대구 출장 간다는 얘기 들었는데 당황스러웠겠다. 일단 엄마한테 내가 말 잘해놨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자. 거실은 내가 치울게. 이렇게 하고 말하고 생각할 줄 아는 남편이었다면 전 이 집에 이렇게까지 증오를 품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남편은 저런 모범답안을 해주지 않았고요. 이쯤의 상황까지 넘어오니 어쩔 수 없이 자기 엄마 편을 드는 아주 평범한 우리나라 남편이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시더라. 그거 마늘 까서 누구 내주겠냐고. 다 너네랑 누나 내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야멸차게 보냈다면서? 그냥 다 놔두고 버스 타고 집에 오는데 어머니 울면서 오셨대. 너무 서럽다고. 며느리 하나 얻어 잘 지내려고 했는데 혜주 너 태도에 너무 실망스러우셨나 봐.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지만 내일 대구 가서 엄마한테 전화 한 통만 해드려. 우리 엄마 그런 거 안 받아주실 분 아니니까. 전 이 말을 듣고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남편을 노려봤고 남편은 저의 반응에 새삼 엄청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하지만 슬펐던 게 그 표정은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는 그런 놀라움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이렇게 저렇게 자기한테 맞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맞춰주니 그 부분에 대한 당혹스러움 같더군요. 전 곧장 이렇게 말했어요. 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 사과하길 바라는 거지? 내가 어머니 서운하게 해드렸고 그 부분 바로잡았으면 하는 거지? 난 잘못한 게 없어. 사과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내가 없을 때 마음대로 문 열고 들어오셔서 집을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보고 뒷수습 다 하라면서 이거저거 일 시켜내셨는데 내 잘못이라고? 당신도 다음 주에 출장 가면서 이거랑 똑같은 일 우리 아빠한테 당해볼래? 남편은 제 말에 대해 갑자기 빠직하더니 이때부터 저랑 엇나가게 되었답니다. 뭐라 따져대며 의견을 전혀 굽힐 생각이 없어 보이더군요. 그러면서 화를 내더니 결국 자기 엄마가 그렇게 어질러 놓은 마늘파는 손대질 않는 거예요. 이걸 내가 줍고 있자니 너무 성질이 났고 그럼에도 집고를 일이 될 순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치웠어요. 그리고 저를 더 열받게 한 건 그 다음날 몹시 피로한 상태로 대구에 내려가는데 걸려왔던 어머니의 전화였어요. 안 받으려는데 몇 통이 연속으로 걸려오는 꼴로 어차피 차 안에 저 혼자 있기도 해서 한 번 전화를 받았는데요. 받자마자 어머니는 저한테 또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맡겨둔 거 찾듯이 말입니다. 정말 이런 시어머니랑은 아들이 누구여도 같이 살기 싫을 것 같아요. 너 어제 놔둔 마늘들 다 어떻게 했냐? 다 까놨지? 그거 다 담아가지고 락앤랄인가 뭔가 거기다 넣어놨다 우리 집에 갖고 와라. 그리고 한 통 크게 해서 네 신루 갖다 주고. 남들이 다 빻아놓은 거 사면 냄새나고 금방 상해. 다 그렇게 직접 해서 먹는 게 제일 건강하고 좋은 거야. 얼른 그거 다 챙겨놔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이 말에 대해 전 바로 팍팍 받아치며 그런 건 없다고 화를 냈고 어머님 걷다 대고 또 소리부터 질러대시길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나중에 출장에서 돌아온 뒤 남편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랑 얼굴을 마주하려고 하지도 않더군요. 어째 이거 그냥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일이 커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남편은 계속해서 자기 엄마 편만 들고 어머닌 죄 뒤에 아무도 없는 양 저한테 함부로 굴어대시더군요. 남편은 저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왜 어머니랑 이런 관계를 지내는 거냐며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말 잘해봐.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어머니가 나한테 뭘 시키시는 구조가 당연하다고 생각해? 이 집에서 일을 당신만 해? 나도 일하잖아. 나도 엄청 바빠. 당신은 저거 치우는 것도 못해서 그냥 놔두고 자버렸으면서 그거 하나 제대로 안 까들였다고 나한테 말할 자격이 있어? 그게 아니라 아씨 너무 답답하다 진짜. 혜주 너가 이런 식으로 어른한테 일일이 이기려드는 앤 줄 몰랐다. 엄마가 얼마나 널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하다 너. 전 이런 부분에 자꾸 부딪히다 보니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느낌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딴에도 아빠한테 이런 내용들을 하소연했답니다. 아빠는 당연히 제 얘기를 듣고 화를 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 역시 금지옥엽 키워낸 딸이 자식이 저 혼자밖에 없는데 얼마 많이 쥐어보내지 못하고 시집 보낸 저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앞서섰거든요. 아니, 내가 당장 김서방 보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혼 좀 나야겠다고 했더니 뭐라 남자놈이 핑계대며 자꾸 미루지 뭐냐. 지 무슨 출장이 있다나? 그런 거 아니지? 그놈 그냥 주랭랑 치는 거지? 그거 아주 꿀밤을 쥐받고 싶은데 참았다. 좌우지간 니네 시어머니도 적당히 하라고 해. 아빠 그냥 안 참는다. 아빠는 꽤 다혈질이다 보니 이런 말 하는 걸 참았지만 하도 남편이 자꾸 지네 엄마 편만 들고 저는 방치하길래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설마 했는데 남편이 이걸 또 자기 엄마한테 얘기했지 뭐예요. 이후로 저는 완전히 대역죄인이 되어 시댁 눈치 보는 날이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원래대로라면 전 눈치 볼 일이 없었지만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 임신한 지 시간이 흘러 있었던 거예요. 한창 맘고생하던 중 몸에 변화가 조금 생긴 것 같아 테스트기를 해보았는데 그때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남편과 냉전 중인 상태였지만 이 사실을 떨떠름하게 알렸고 남편도 이때 상당히 놀랐어요. 그걸 알면 좀 잘해주면 좋을 텐데 아직도 저에게 풀리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서 마음을 확 열질 않더라고요. 이때 제가 느꼈던 서글픔이란 아빠한테 이런 것까지 털어놓기에는 결국 나중에 제가 고생할 것 같고 시집 보내면서 그렇게 아쉬워하시던 아빠한테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어머닌 저를 좀 편하게 해주어야 할 텐데 왜 이러다 사람을 못 살게 쪼이고 난리 부르스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좋은 소식이다. 명인애보다 명준이가 먼저 애기 소식이 있구나.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냐? 야, 나는 아들 낳아라 뭐 낳아라는 시래미가 아니야. 그냥 애기만 들었으면 만사 형통인 거야. 됐고, 다들 몸보신하게 모여서 밥이나 먹자. 집으로 와라. 전 정말 죽기보다 가기 싫은데 입덧도 시작해서 잔뜩 예민한 와중에 시어머니 시댁에서 다 같이 모이자고 했어요. 임신 중에 좋은 것만 보고 그래야 되는데 심술그득한 신우와 아주버님의 남편과 어머니의 온갖 대접만 받고 싶어하는 인간들과 얼굴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신우는 자기보다 제가 먼저 임신한 것을 아주 안이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때 아주버님이 아주 눈치 없게 이런 소리를 했었거든요. 어이 처남,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기가 빨리 들어서는 거야? 우리 집도 부모님이 얼른 손주 손녀 보고 싶다고 난리시거든. 하여간 처남댁도 고생이 많겠어요. 입덧한다고 했죠? 우리 어머니 보니까 옛날에 나가졌을 때 그렇게 피토하고 고생하셨다던데. 처남이 해줄 일이 아주 많겠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나는 부러워 죽겠네. 자기는 안 그래? 이러면서 자기 부인 속 끓는 소리를 했고 신우는 그걸 자기 남편한테 되돌려주진 않고 저한테 철퇴를 놓더라고요. 부러울 게 뭐가 있어. 차분하게 우리 때에 맞게 가지면 되는 거지. 난 신혼 너무 짧은 건 좀 그렇더라. 내 친구도 결혼하자마자 아기 가졌는데 신혼 없이 그냥 애부터 생겨버려서 애한테만 다 올인한대. 그래서 부부 사이도 나빠지고 육아하느라 죽어나더라. 결혼해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 신혼인데 그거 못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 지금 자기 본래 나이보다 5살은 더 들어 보이게 팍 늙어버렸다니까? 진짜 짠해 죽겠어. 올케는 감정 조절 잘하는 게 좋을 거야. 아참. 그리고 머리는 우리 명준이 닮으면 좋을 텐데. 신혼이 이렇게 끝에 가서 아주 얄밉게 정말 한 대 쳐버리고 싶게 가슴에 못을 박더라고요. 이 말에 아주버님이 뭔 소리냐고 물으니 신혼 몰랐냐면서 아주 즐거운 듯 생글거리며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올케는 대학 못 나왔거든. 엄마가 그래서 예전부터 걱정했다니까. 애 낳았는데 웬만해서 아이들 머리는 목에 담는데 자기 손주도 그러면 어쩌냐고 말이야. 머린 솔직히 말해서 다 까놓고 말해. 올케도 알듯이 명준이가 훨씬 좋잖아. 요즘 흠은 아니지만 우리 올케는 대학 안 나왔거든. 아, 자기 몰랐나? 아, 맞아. 내가 말을 안 했나 보다. 올케 생각해서 말 안 했지. 근데 뭐 이제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아기까지 가졌으니까 그냥 편견 없이 말하는 거야. 단지 내 욕심으론 머리만 우리 명준이 닮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러니 순간적으로 정막이 흐르면서 아주버님이 저를 쳐다보는 눈이 약간은 달라지더라고요. 워낙 부잣집에 아주버님도 헉소리나는 학벌을 갖고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봤자 신우보단 인성이 좋아서 그런지 얼른 다시 웃으면서 그게 뭔 상관이냐고 얼버무리긴 했어요. 아무튼 저는 입덧하며 속도 우글거리는데 더 역겨운 소리 이렇게 신우로부터 듣고 있었던 거고요. 어머니 제가 입덧을 하건 말건 상관없이 계속해서 음식을 하고 간을 보게 하고 음식들을 내가게 하시더군요. 이 자리까지 왔고 뱃속에 쬐끄만 생명이 자라고 있는데
저도 많이 약해진 건지 이전처럼 어머니에게 마구 짜증을 낼 수는 없었어요. 보는 눈도 많았고요. 하지만 당시에 음식 속에 들어가는 온갖 조미료들과 평소 잘 먹었던 삼계탕과 동그랑땡 같은 전들이 왜 이렇게 역겹게 느껴졌던 걸까요? 전 음식을 차린 뒤에 도저히 냄새를 맡을 수 없어서 화장실에 가 있었고 거기서 구역질을 몇 번이나 했어요. 나중에 너무 안 되겠어서 남편에게 사정하여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을 했네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닌 또 저 뒤쪽에서 타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유난이다, 유난이야. 무슨 애 몇을 뺐냐? 하나 꼴랑 배워가지고 저렇게 오만 유세를 떠네. 야, 갈 거면 너 나가. 영준이 모처럼 불러가지고 이렇게 가족끼리 잘 먹고 있는데 뭘 오라가라 해. 네가 운전해서 가라. 아, 여기서 얼마나 서럽고 눈물이 나던지 남편은 또 거기서 우물쭈물거리고 있고 이 와중에 아주버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역시 이 집 사람이 아니라서 정상적인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유, 저렇게 힘들어하는데요, 장모님. 정 그러면 천안 먹고 있어. 집 여기서 멀지 않지? 저번에 지나오면 보니까 한 10분 거리인 것 같은데. 내가 태워다 주고 올게. 천암은 여기 있어. 아마 이때 아주버님 딴은 자기 처가 분위기를 생각해서 맞춰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꼴을 신우는 너무너무 보기 싫었던 거죠. 아, 미쳤어? 자기가 왜 가? 혼자 갈 수 있다잖아. 그냥 냅둬. 자기 먹으라고 엄마가 이렇게 음식도 해줬는데 가면 뭐가 돼? 이러니 전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저 임신한 것 때문에 다 같이 밥 먹자고 부를 땐 언제고 이제 보니 사위 먹이겠다고 저한테 묻지도 않은 닭을 삶아다가 삼계탕을 끓이게 했던 거예요. 애초에 임신해서 입덧한단 며느리한테 꼬박 2시간을 주방에 세워두고 음식 냄새를 맡게 하고 요리를 하게 하고 그거 먹지도 못해서 집에 간다니까 혼자 가라고 냅두고 지들끼리 처먹고 있고 전 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냥 됐다 하고 나와서 그 길로 택시 타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아빤 제 얘기 듣고 당장 쫓아가겠다. 넌 여기 있으라고 하셨지만 전 몸이 너무 안 좋고 스트레스가 밀려와서 울면서 아빠를 말렸습니다. 아빠, 그냥 놔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빠한테 해결해달라고 온 거 아니야. 나 그냥 하소연하고 싶어서 온 거야. 좀 놔두면 상황은 알아서 다 풀릴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그냥 나만 좀 간호해줘. 나 속이 너무 울렁거려. 사이다 먹고 싶어. 아빠는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짠했는지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전 더더욱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고 이 상황에 있어 가장 큰 근원이 된 남편이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밤 늦지막히 시간이 되어서야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받아서 차분히 말씀하시더군요. 김서방, 혜주 우리 집에 와 있네. 몸 너무 힘들다고 여기 와서 죽 먹고 잠들었어. 여기 와서 데려가게. 제가 부탁했던 대로 아빠는 가타부터 다른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그냥 데려가라는 말만 담백하게 하셨답니다. 남편은 엄청나게 눈치 보며 우리 집으로 떠듬떠듬 기어들어와 저를 부축해가며 인사를 하고 차에 태웠어요. 그러고 돌아오는 길에 저보고 많이 힘들었냐고 예의상 묻는데 전 정말 아무런 대꾸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때 마음속으로 내가 애만 가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몇 번이나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 따위를 했다는 자체가 너무 미안하고 안쓰러워 눈물이 또 나는데요. 아무튼 그때 그렇게 마음 상태가 험난했었더라고요. 이후로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게 없었고 어머님 또 전화가 와서는 이런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너 그날 보니까 얼굴이 허해가지고 아주 창백해졌던데 당장 회사 그만두는 게 안 낫냐?
아니 생명이 중요하지 회사가 중요해? 너 지금 다니는 곳은 까짓 거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네가 뭐 대학을 나왔어 뭐가 있어? 고등학교 나온 너도 들어갈 수 있는 회사면 나중에 애 낳고 좀 키우다 돈 벌러 들어가면 되지 뭐. 네가 뭔 걱정이냐? 네 신우나 좋은 학벌 갖고 들어간 회사 한번 나가면 끝인 거지. 좌우지간 회사 때려치고 집에서 명준이 내조 잘하면서 애기 뱃속에서 잘 키울 생각이나 해라. 어른 말 좀 새겨 듣고. 이러면서 자기 할 말만 하고 아주 멋지게 전화를 끊어버리셨답니다. 이런 소리들이나 듣고 있으니 입덧이 끝나지 않은 와중에 깊은 우울감이 몰려와서 밥도 먹기 싫어지고 하루하루 말라가던 사이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여행을 제안하더라고요. 우리 회사 직원들 말론 임신했을 때 아니고 애 태어나면 둘만의 시간 갖기 힘들대. 당신 조금 나아진 거 아니야? 잠깐 근교로 여행 다녀오자. 어? 남편은 아주 호기롭게 다정한 남편의 모습으로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전 조금도 고맙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만 누워있고 싶고 집안일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며칠은 푹 잠만 잤으면 좋겠는데 뭘 또 번잡스럽게 가자고 하는 건지 마냥 싫더라고요. 하지만 냉전 중에 있던 남편이 간만에 한 제안이었고 어찌되었건 우린 둘 다 엄마 아빠가 되어 함께 뜻을 맞춰야 하는 사이잖아요. 일단 알겠다고 수락했고 그 다음 주에 떠듬떠듬 여행을 준비해서 차에 탔어요. 남편은 맛집을 검색하는 저에게 갑자기 돌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 순간 꿈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저기 중간에 잠깐 엄마네 들릴 거야. 엄마도 가신다고 하시더라고. 내가 어제 전화하면서 얘기했는데 가서 같이 챙겨주고 싶다고 하셨어. 포천 근처는 엄마도 되게 좋아하는 곳이거든. 이러니 전 그만 폭발해서 남편에게 당장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와, 당신은 내가 바보로 보여? 나 지금 몸 안 좋은데 당신이 가자고 하니까 가는 거야. 근데 그런 자리에 어머니랑 같이 가자고? 내가 가서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장난하냐 지금? 제가 아주 우악스럽게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마구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좀 놀라는 기세더니 이내 저를 막 달래는 거예요. 바보로 보다니.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당신 생각해서 우리 애 나오기 전에 어머니랑 어색한 관계도 좀 정리하고 그러자고 가는 거라고. 나는 절대 나쁜 뜻이 아니야. 난 혜주 너의 뜻을 존중하려고 해. 여행 가서도 내가 다 돕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신경 쓸 생각으로 준비했어. 그냥 말한 거 아니야. 그렇게 화내지만 말고 이번엔 좀 내 뜻에 따라줘. 내가 평소에 이런 부탁 안 하잖아. 남편은 아주 안절부절 애걸복걸해가면서 사정을 했고 전 평소답지 않게 저 자세로 나오는 모습을 보니 약간 좀 다르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하지만 너무너무 짜증이 나 있었고 도저히 갈 마음이 나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억지로 사이를 붙이려는 모양새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있겠나요.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고 남편이 저렇게 사정사정을 하니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생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뭔가 작정한 듯 익숙하게 어머니댁 앞에서 전화를 걸었고 어머닌 잔뜩 심통난 얼굴로 차에 올라타시더라고요. 이때부터 예감이 아주 안 좋았지만 전 최대한 좋은 생각을 하려고 했고 그 꽉꽉 막혀있는 차 안에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라도 엮였다가는 어머니 기분은 둘째치고 제 기분이 상하는 게 걱정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억지로 이 분위기를 깨보겠다고 남편이 자꾸 어설프게 말을 걸었고 어머닌 계속 틱틱대며 저한테 기분 나쁜 티를 내시더군요. 아이고, 자고로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했어. 네 누난 그렇게 시댁에 잘하더라. 아주 입에 혀처럼 그 집 딸내미 마냥 군다고. 나는 내 딸 남의 집에 줬는데
나는 왜 생기는 게 하나도 없냐?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말에서부터 전 어머니가 이 여행에서 단단히 대접받게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쾌한 기분은 견딜 수가 없었지만 일단 꾹 참고 남편에겐 피곤해서 자겠다고 하고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그것도 못마땅하셨는지 혀를 쯧쯧 차셨고 남편은 자기 좀 살려달란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분위기 좀 맞춰달란 표정이었는데 단칼에 외면하고 고개를 옆으로 꺾어버렸어요. 그렇게 달리고 달려 숨막히는 차 안을 쭉 지나 진짜로 제가 잠깐 잠들었을 무렵 여행지에 도착했고요. 맛집이라고 검색해 두었던 곳에 도착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대망의 사건이 터지게 되었답니다. 사실 다시 생각해도 잊을 수가 없지만 어쩌면 그것 때문에 저는 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어머니는 도저히 있어선 안 될 일을 제게 버리셨고 식당 아주머니가 뛰어나와 뜯어 말릴 정도로 일이 커져버렸답니다. 이유인즉슨 칼국수를 먹으러 갔다 숟가락을 탁탁 놓는 제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며 딴지를 거시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야, 너 나한테 기분 나쁜 거 있냐? 어디서 어른 앞에서 그렇게 탕탕거리며 입이 대빨 나와 있어. 네 남편이 이렇게 모시고 와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하여간 배불렀다고 어지간해 남의 아들 부려먹고 앉아있네. 전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차 밖으로 나오니 더 이상 그냥 넘기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맞받아쳤고 어머닌 저에게 상식 밖의 행동을 질러버리셨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너너거리지 마세요. 저 오늘 여기 오고 싶지 않았는데 하도 남편이 오자고 해서 왔어요. 어머니도 저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먼저 드시라고 숟가락 놔드린 것뿐인데 왜 그렇게 저한테 화를 내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왁 하고 눈에 불이 붙어선 소리를 질러대며 아주 분에 못 겨워하시더군요. 야, 이게 진짜? 어디서 고등학교 졸업한 나부랭이 받아줬더니 지주제 모르고 똥인지 뭔지도 모르고 기어오르네. 아유, 내가 너 이뻐서 며느리 삼아 데리고 있는 줄 아냐? 너 진짜 배만 안 불렀어도 그냥 안 뒀어. 너 가만 안 뒀다고 이거사. 아니 제가 무슨 배가 나왔다고 이제 임신 초기에 입덧 끝물에 있는 저한테 엄청 한맺힌 소리를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거기에다 제가 같이 받아치려는데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얼굴이 훅 돌아갔고 한쪽 뺨이 얼얼해진 상태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유, 엄마, 왜 이래 진짜? 왜 그러냐고요, 왜? 당시 가운데에서 죽을 상을 하고 양쪽 얼굴을 번갈아 보던 남편은 귀를 쓰고 말리면서 어떻게든 뜯어내보려고 악을 쓰더군요. 그나마 자기도 눈치는 있어서 당시엔 제가 더 약자란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를 막아서는 자기 아들을 보고 어머니 완전 눈이 더 돌아버린 것인지 손을 뻗어 더 때리려는 거를 칼국수집 서빙하시던 아주머니가 뜯어 말리셨답니다. 아이고 사모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셔요. 진정 좀 하셔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꽂히고 어머닌 이제서 주변 상황이 파악이 되는지 그땐 조금 주춤하는 게 보였어요. 전 그대로 차로 가려다가 발이 꼬여서 넘어졌고 모든 상황이 너무 엉망진창이고 원망스럽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어정쩡하게 뛰어와서 부축을 해주는데 몸이 너무 안 좋고 스트레스가 심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뒤에서 이따위 말을 하시는 겁니다. 얼씨구 질질 짜는 거 봐라. 시미한테 말을 곧다구로 싸가지 없이 하고 어디서 찔찔 짜고 있어? 너 아주 오늘 날 잘 만난 줄 알아. 남편은 제발 엄마한테 그만 좀 하시라고 하는데 전 이제 그냥 모든 걸 다 놓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미 가게 밖 마당으로 나왔고 전 남편에게 비켜보라면서 어머니를 똑바로 마주 보았어요. 그리고 곧장 눈앞에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닌 절 아주 미쳤단 식으로 흐린 눈을 하고 쏘아보고 있고 전 아빠한테 전화해서 모든 상황을 다 말했습니다. 아빠. 나 못 살겠어, 아빠. 지금 와. 여기로 와. 아빠가 해결해줘. 그러자 어머니는 저한테 어디서 으름장을 놓냐며 꼴값이라고 또 제 주변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시더군요. 뭐? 얼씨구? 이게 아주 사람을 윽박지르고 난리가 났네? 그래. 너 그렇게 근본 없는 멍청한 애였어. 그런데도 용케 우리 명준이 같은 신랑 얻어가지고 살게 되었으면 입 다물고 살았어야지. 시애미를 산같이 모셨어야지. 그렇게 눈 부릅뜨고 지금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아주 정신이 제대로 나갔구나. 이어서 정말 아무것도 잃을 것 없이 쏘아누는 제 말에 어머니와 남편의 표정은 점점 변해가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무식한 사람은 어머니시죠. 사람 함부로 무시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앞일 뒷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사람 함부로 밟고 있다가 그거 뒤도 새도 모르게 얻어맞을 생각은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 보통 몸도 아닌데 이렇게 함부로 대해가면서 개망신 주고 엉망으로 해놓고 우리 아빠 얼굴 볼 자신 있으세요? 저한테 그렇게 고졸이네 근본 없네 무식하네 하시는 건 제 뒤에 있는 우리 아빠도 개무시하는 거 맞잖아요. 잘 됐어요. 이참에 태도 확실히 하시고 제대로 당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나중에 저는 아빠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 걸어 어머니 들으시라고 크게 말했어요. 아빠, 나 이혼할 거야. 나 이 집안 애기 낳기 싫어. 나 무슨 꼴 당한 줄 알지? 내가 그동안 아빠한테 참아달라고 했는데 나 그러기 싫어. 기다려봐. 여기 어머니 옆에 있으니까 아빠 할 말해. 그리고 전 덧붙여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 그동안 제 뒤에서 어머니가 저한테 이따위라는 거 다 알고도 그냥 참고 있었어요. 힘도 뭣도 없어서 그냥 있던 거 아니고요. 힘도 뭣도 없어서 그냥 있던 거 아니고요. 어머니 봐준 거예요. 어디까지나 미친 짓 하나 보려고 기다렸던 것도 있고요. 아빠 옛날부터 이런 일 있으면 참지 않던 사람이고 여럿 무섭게 해결한 전적이 있어요. 뭐 기사라도 보여드려요? 자꾸 저한테 질질 짠다고 하시는데 이제 질질 짜는 입장은 어머니가 될 텐데요. 전 이를 악물고 덜덜 떨어가면서 눈을 부릅뜨고 말했고 하도 제가 날이 서 있어 그런지 남편도 그때부턴 저에게 말을 못 걸더군요. 어머니는 움찔하면서 여전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었고 아빠는 스피커폰으로 어머니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다 없애버리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그 자리에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계쇼. 움직이면 집까지 쫓아갈 테니까. 나 이제 그쪽이랑 사돈이고 뭐고 없소. 눈에 뵈는 거 없으니까 그간 우리 딸내미한테 한 짓거리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돌려줄 테니까 그대로 있어요. 아들 앞에서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그리고 아빠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어머니는 아빠가 고성을 질러대니 그때마다 눈을 번뜩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딴엔 제 앞에서 또 센 척하겠다고 어디서 그지 같은 근본 없는 것들이 주접을 떠냐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아, 어머니, 여유 부리실 때가 아닌데요? 이제 어머니고 뭐고 아무것도 아닌 관계니까 한번 보실래요? 기다려봐요. 우리 아빠가 움직이지 말고 여기 있으랬으니까 있어 보라고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참네. 내가 이런 걸 결국 보여주게 되네. 전 제 핸드폰에서 예전 기사 하나를 찾았고 지역에서 힘을 쓰는 집단의 험한 일이 기사로 났던 그 내용을
어머니와 남편에게 보여주었어요. 지금 오고 있는 우리 아빠, 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옛날 일이지만 그 뒤로 자식인 저 키우겠다고 바닥에서부터 고생 열심히 키워냈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때 근성은 있어서 열불나는 일은 안 참아요. 특히나 어머니처럼 진짜 분수도 모르고 나대는 사람한텐 참지 않습니다. 기대하세요. 제 말에 계속해서 핸드폰을 응시하며 눈을 떼지 못하는 어머니와 남편 앞에서 전 곧장 핸드폰을 확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땡볕 아래 계속해서 아빠를 기다렸고요. 거의 1시간 하고도 10여 분쯤 지났을까. 아빠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완전 긴장한 얼굴로 차 안에 들어가 있었고 전 칼국수집 앞쪽 카페에 있었거든요. 제가 우리 아빠 왔으니까 나오라고 하니 완전 무슨 당장이라도 뭘 지릴 것 같은 표정으로 차 창문만 쓱 내리는 거예요. 당장 나오라고요. 우리 아빠 오셨으니까 나와요. 저한테 손댈 때 그 정도 각오도 안 했어요? 진짜 양심도 처없네. 당장 나오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먼저 내려 우리 아빠한테 인사를 하려는 것을 아빠가 옆으로 나오라고 손짓했어요. 그리고 대뜸 차문을 열고 나오라고 내리라고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리시죠 빨리. 이렇게 사람 오라가라고 하나부터 10가지 챙기게 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나 지금 애지간히 열 오른 게 아니니까 알아서 내리는 게 좋을 겁니다. 어머니는 우리 아빠가 오기까지 본인 아들 차에 타서 얼마나 손톱을 물어뜯은 건지 저한테 으렁거릴 때와는 달리 덕이 달달 떨리더라고요. 전 절대 봐줄 생각이 없었고 저를 이따위로 함부로 대한 어머니도 제대로 벌받기를 원했어요. 아빠는 어정쩡하게 서서 눈치만 보고 있는 어머니에게 눈 똑바로 보라면서 고함을 질러댔고 남편은 가운데에서 필사적으로 말리고 빌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빠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주변에 있는 것부터 잡아 물리적인 행동을 하나씩 했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와 남편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었는지 계속해서 발을 떨더군요. 마치 번개가 치는 걸 가까이서 목격한 듯한 표정으로 바보 멍청이들처럼 놀라기만 하는 거예요. 아빠는 직접 어머니에게 손대지 않았지만 충분한 표현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고 허헉거리면서 입을 열었어요. 이것 보세요. 내가 확답을 받아야겠어. 내 딸 임신한 거 그쪽도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어쩌시겠어요? 얘는 이혼한다는데 나는 귀한 딸 임신했는데 애 혼자서 키우는 걸 못 봐요. 근데 어쩌겠어. 정심하면 이혼시켜야지. 근데 이혼시키는 날 그쪽이랑 나랑 둘 다 한쪽은 엉망이 될 거야. 어떻게 할래요? 너네 집 귀한 자식 불러다 가족으로 들였으면 가족같이 대해줘야지. 먹같이 대하면 어째? 너네 집 자식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면 그쪽 집 자식은 아주 공중에서 분해가 될 줄 알아요. 어때? 내 말 이해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하고 사돈으로 남을 기회를 드리는데 한 번 더 마주하게 될 땐 다 일을 각오하고 만납시다. 뭔 말인지 알아요? 알아들었냐고? 대답을 왜 이렇게 시원찮게 해? 더 보여줄 게 남았어? 여기서 전 아빠와 의견이 달랐던 게 전 이혼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아빠는 계속 있어보라면서 여지를 주더라고요. 슬쩍 어머니 쪽을 쳐다보니까 아주 땅에 발이 묶인 사람처럼 오들거리면서 정말 소변이라도 지린 사람처럼 엉성하게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는 남편도 완전히 얼어 있었고 그냥 그렇게 있었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냐면요. 그렇게 해서 전 아빠 차를 타고 남편은 남편대로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정말 뒤도 새도 모르게 잠적해버렸고 남편은 우리 아빠가 명한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리고 있네요. 임신한 저를 어떻게 보필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고 남편에게도 경고했거든요. 전 솔직히 이 인간과 더 살지 안 살지 고민하고 있었지만 아빠는 일단 있어보라고 저 상태로 길을 들이겠다고 하시네요. 남편도 계속해서 아빠 눈치를 보고 맞추고 있는 실정이고 어머님 물론이고 신우까지 온갖 잡음이 제 주변에서 사라졌어요. 아빠가 한번 나서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정리되었고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번엔 정말 크게 느끼게 되었네요. 살면서 쓸 수 있는 기술이나 뭔가가 있다면 주저 말고 쓰라는 교훈 말입니다. 기술이나 극비의 무기라고 할 것까지 아니지만 만에 하나 우리 아빠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전 정말 상상도 하기 싫어요. 우리 어머니처럼 사람 얕잡아 보고 갑질하는 인간들은 정말 저렇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건 제대로 개망신을 당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쪽에서 저를 차단한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지겨운 소음 같던 연락이 전혀 오질 않아요. 남편과 둘만의 삶만 이어지다 보니 크게 싸울 일도 없고 역시 모든 원흉은 어머니였단 생각만 들 뿐이네요. 전 순조롭게 출산을 기다리고 있고 현재로선 특별한 문제 없이 살고 있어요. 무탈이 아이를 낳고 그 뒤에 열릴 새로운 인생도 미리 걱정하지 않고 힘써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평생 두 아들과 딸 하나를 키우느라 제 모든 인생을 쏟아부었습니다. 저야 비루 먹고 살아도 아이들 하나는 제대로 키우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남편도 어디 한눈 안 팔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저만큼 아이들을 사랑했기에 그래도 부부가 합심해서 힘내 살다 보니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나중에 가선 다른 집에 비해서도 제법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저처럼 자식 키워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성인이 된다고 해서 애들이 제품을 바로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자식들이 어른이 됐음을 제대로 실감하는 건 바로 시집장가 갈 때인 것 같아요. 둘째, 셋째, 그리고 조금 늦게 결혼한 첫째까지 다들 자기 아내 남편 찾아가지고 신혼집 꾸려 사는 거 제 눈으로 똑똑히 본 다음에야 비로소 저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제 남편도 저도 자식들 키우느라 폭삭 늙었지만 그래도 제법 서로를 좋아했고 긴 세월 동안 정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리라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했던 저의 말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밤새 어느 곳을 여행해 갈지, 여행에 가서 무엇을 할지. 말뿐이긴 해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는 몇십 년 만에 가지는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행을 가려고 본격적인 준비를 하려던 순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이었습니다. 평생 주기적으로 투석을 하지 않으면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살지 못한다는 병이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도 자식들도 남편을 돌보느라 애썼습니다. 젊은 나이가 아니었던지라 남편은 그 병을 계기로 눈에 띄게 쇠약해졌어요. 제법 당당한 풍채를 지니고 있었는데 살이 빠져 왜소해지고 눈밑이 거뭇해서 정말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이 보였습니다. 자식 녀석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이대로 영영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결과적으로 저의 예측이 들어맞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은 1년가량 저희 옆에서 버텨주었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나 간호하느라. 미안해. 당신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그런 말 마요. 나 하나도 힘들지 않아. 하지만 남편은 이내 버티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말았어요. 남편 옆에서 울어도 마르지 않은 눈물을 터뜨리고 앉아있는데 새삼 일이 빠르게 남편을 데려간 하늘이 너무나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마지막 길에 배웅하고 자식 녀석들도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저 역시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 돌아갔는데 텅 빈 채 약한 불만 켜져 있는 집안을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집이 이렇게 컸었나? 애초에 평수가 무척 넓은 집이었기에 남편과 있을 때도 집이 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없는 이 집은 크다 못해 제 마음을 너무나도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남편과 함께하던 집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제 생각보다 더욱더 큰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녀석들 괜히 신경 쓸까봐 유연한 척 했어요. 나는 괜찮다. 네 아버지 몸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난 어느 정도 이럴 것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 괜히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삶 잘 살아라. 그리고 혼자 있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생전 가지도 않던 동네 경로당에도 들리고 비슷한 나이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어울려도 보고 늦게까지 산책을 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다가 와도 집에만 들어오면 남편이 없단 사실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스스로도 여실히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참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많은 이들의 죽음을 보았지만 이렇게까지 정말로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혼자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때 예상치 못하게 저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남 내외였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아내가 어머니 좋아하는 오징어 숙회한다고 장도 봐왔으니까 이따가 저희랑 같이 저녁 들어요. 청소 아직 안 하셨죠? 도와드릴게요. 둘째와 셋째는 제가 사는 곳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남내외는 기껏해야 차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었기에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도 둘째와 셋째는 자주 못 봤을지언정 장남내외는 오다 가다 마주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남편 죽고 장남한테 조금은 기대고 싶은 마음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자기 가정 꾸린 아들 녀석한테 짐을 떠넘기기 싫어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말은 괜찮다고 해도 매일 아버지 생각나서 힘드시잖아요.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저희 생각해서 일부러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자식인 저한테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나 그이한테 죄송해 하실 거 하나 없어요. 앞으로도 저희가 자주 들릴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적적하다 싶으실 때 아무 때나 연락 주세요. 아이고, 고마워라. 말만이라도 너무 고맙구나. 장남이랑 며느리가 따뜻한 말을 골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이 먹고 주책이지만 눈물이 찔끔찔끔 날 뻔했습니다. 사실 장남은 저희 부부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바로 결혼 때문이었죠. 마흔이 넘어서도 장가를 가지 않아 골머리를 썩혔었는데 결국엔 좋은 신부감을 얻어 지금 이 애미한테 큰 힘이 되어주니 그래도 내가 자식놈 하나 제대로 키웠다 싶고 며느리도 너무 마음씨 예쁘고 성품이 곱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장남 녀석에 대해 잠시 말하자면 이 녀석은 사춘기 적부터 속을 꽤 썩이던 녀석이었어요. 사실 집안의 장남이라 전 기대가 많았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말이죠. 어렸을 적엔 이 녀석이 한글도 빨리 떼고 똑똑하고 영리해서 주변 마을 어르신들까지 우리 아이를 좋아했어요. 우리 민수는 커서 아주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럼, 아이 그렇고 말고. 민수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저는 커서 대통령이 될 거예요. 아니면 국회의원이요. 아이고, 우리 민수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지.
흔히 아이들이 품은 꿈에 대해선 어른들 모두 할 수 있다고 치켜 세워주기 마련이지만 그 당시 저희 부부는 정말로 저희 아이가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나를 배워도 둘을 알고 셋을 낳는 아들. 어찌 이런 아들을 기대 없이 키울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넉넉하지 않은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에게만큼은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었어요. 가고 싶은 학원이 있다면 보내주고, 보고 싶은 책이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사주고, 그렇게 아들을 뒷바라지하는 동안 저나 남편은 가게에서 하루 종일 서서 그 많은 고생을 해야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부모인이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희생이라 여겼고, 그저 우리 아이가 잘 자라주기만 한다면 그것 말곤 바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점점 머리가 크고 나니 저희에게 요구하는 용돈 액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엄마, 나 5천 원만 더 줘. 민수야, 엄마도 돈 없어. 저번에 줬잖아. 무슨 용돈을 어디에 쓴다고 그리 많이 달라는 거야. 많긴 뭐가 많아. 옆집 철수는 10,000원 받는데. 아, 빨리 줘. 오락실 가야 하니까. 아들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제가 무슨 말로 어르고 달래려 해도 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돈을 줄 때까지 저희를 괴롭혀대고 바닥을 뒹굴며 악을 써댔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그런 아들을 잡기 위해 매를 들기도 했지만 그게 먹히는 건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였어요. 아들의 체격이 커지고 중학교에 들어서자 아들은 본격적으로 반항을 일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다 며칠간 들어오지를 않고 제가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며 아들을 찾으러 다니고 이런 날들이 반복되자 저도 남편도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생계로 아들, 딸 키우기 위해 돈 버는 것도 힘든데 기대를 많이 걸었던 장남 아들 6가지 이러니 부모로서 참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허나 장남 녀석은 제 속은 모르고 그저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며 담배를 피고 자기보다 약한 애들을 때리고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 덕에 저는 학교 선생님에게 몇 번이나 불려가고 피해자 부모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 잘못 키운 탓입니다. 모든 게 제 탓이에요. 눈물로 사죄하는 제 옆에서도 장남 녀석은 그냥 희죽 웃기 바빴어요. 뭐가 그리 즐거운 건지 결국 그날은 저도 폭발해서 아들 녀석의 뺨을 한 대 후려치고 말았어요. 언제까지 엄마 가슴을 대못 박을 생각이야? 어? 어디까지야 네 속이 시원하겠니? 제발 이제 철 좀 들라 했잖아. 엄마 아빠가 다른 거 바랬니? 그냥 사고만 치지 말고 살아달라고. 전 바닥에 쓰러져 주먹으로 쿵쿵 바닥을 찌으며 오열했고 그 모습을 보던 둘째가 와서 저를 다독이고 절 대신하여 형에게 뭐라 하더군요. 형이면 형답게 굴어야지. 도대체 왜 항상 집안을 어지럽게 만들지 못해 안달이야? 형 때문에 얼마나 엄마 아빠가 힘든지 알기나 해? 뭐야? 야, 너도 말 똑바로 안 해? 이게 어디 형한테 대들고 있어. 그 와중에 자기가 형이란 자부심은 있는지 거기에 또 화가 나 둘째에게 쏘아붙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쌩하니 또 나가버렸어요. 비단 이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었죠. 어느 날은 남편과 제 가게 돈이 비어 도둑이 들었는 줄 알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CCTV를 보고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바로 도둑이 아들 녀석이었으니까요. 그 사건으로 얼마나 부끄럽던지 정말 이사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얼굴 보기가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더군요. 제가 아들 때문에 이러니 주변 분들도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아유, 민수 엄마.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안 좋아지네. 민수가 또 사고 쳤어? 아유, 이들 어째? 그냥
자식 인생은 자식이다 생각하고 민수 엄마도 마음 좀 편히 먹어. 민수도 곧 돌아올 거야. 어른 되면 다 철든다 하더라고. 네. 주변인들의 그런 위로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이라도 희망을 품고 버티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내 자식도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언젠가는 그 순진무구한 웃음을 지었던 그 어린 시절 똑똑하고 영리했던 아들 녀석으로. 그게 저의 희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장남 녀석은 처리되긴 했답니다. 시기가 늦긴 했지만요. 바로 제가 돈을 끊고 혼자 성인이 되어 돈을 벌어야 했을 때부터였죠. 집을 나가니 고생뿐이라는 걸 알았는지 첫째는 공부하지 않고 대학 안 간 게 그리 후회된다며 엉엉 울어댔어요. 엄마, 나 왜 이렇게 산 거예요? 첫째는 그리 말하며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후회했고 그제야 마음을 바로잡는 듯 하더니 책상 앞에 앉았어요. 첫째의 그런 모습에 저나 남편 둘 다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이제야 우리 아들이 마음을 잡는구나. 물론 엉덩이가 가벼웠던지라 대학 가르는 꿈은 언제 있었냐는 듯 금방 사라져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사고 안 치고 살아주니 그것만으로 고마웠어요. 민수야, 너도 이제 방황할 만큼 많이 했잖니. 이젠 네 인생 멋지게 살아봐라. 엄마 아빠는 여전히 널 믿으니까. 알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전 그렇게 말하며 아들을 달래고 용돈까지 얹어주었어요. 아무튼 첫째 녀석은 그렇게 저와는 애증의 관계에 있었던 그런 아들 녀석이었죠. 다행히 나이 들고 나서 점잖아졌지만 한편으론 늘 걱정이 되는 그런 아들 말입니다. 아무쪼록 아들 녀석이 그렇게 먼저 저한테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니 저도 그때부터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장남내외 집에 있을 것 같은 시간에 전화도 걸고 손주도 볼 겸 제가 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제 걱정이 됐는지 종종 안부 연락을 했는데 만약 이전처럼 혼자 있었으면 마냥 행복하고 기쁘게 받을 수 없었겠지만 장남내외가 계속해서 저를 많이 도와주고 함께 있어줘서 그때서야말로 진심으로 자식들에게 나 정말로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첫째에게 너무도 고마웠어요. 엄마가 자기 때문에 고생했다는 걸 알아서인지 이렇게 늙어서 효도를 하려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그렇게 장남내외는 1년을 넘게 제 곁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진 않았지만 못해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얼굴을 보았어요. 종종 죽은 남편이 생각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처음처럼 외롭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남이 제게 그러더군요. 어머니, 혼자 이 아파트에 살기는 조금 힘들지 않으세요? 물론 저랑 아내가 자주 찾아오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긴데 저랑 아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어차피 지금 1년 가까이 어머니랑 함께 지냈고 아내도 어머니가 너무 좋다고 해서 괜찮으시면 이 집 팔고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도 손주들 더 자주 보고 싶기도 하시잖아요. 저희도 어머님 댁에 들릴 때 가급적이면 매번 애들 좀 데리고 오고 싶긴 한데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도 있고 그렇다고 어머니가 매번 오시기에는 가깝긴 하더라도 힘드실 테고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저희랑 함께 살아요. 네? 솔직히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장남내외의 말이 기쁜 것은 맞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같이 살게 되면 결국엔 장남이 저를 죽을 때까지 모신다는 거와 다름이 없는데 그러기에는 미안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론 남편과 한평생 살아온 집을 판다는 것을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생전 남편과 아주 애틋하게 지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부로서 서로 믿고 의지해왔고, 그런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집을 판다는 것은 저로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고민을 할 때마다 장남내외가 자기들이 효도 열심히 하겠다면서 몇 번이고 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엄마, 같이 살아요. 네? 그래. 언제까지 여기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니. 알겠다. 니들만 불편하지 않으면 같이 살자꾸나. 고맙구나. 고마워. 결국 저는 장남내외의 설득으로 지금의 집을 팔고 장남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던 곳보다 집은 조금 좁았지만 혼자가 아닌 다른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제게 너무나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장남이나 며느리가 일을 하러 나가더라도 집에 손주들이 있으니 손주들을 돌보며 지냈고, 주말이면 가끔 장남이 어머니, 외식하러 가요. 라고 하며 온 가족이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하니 당연히 장남내외에게 고마운 게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의 외로움도 없어졌고요. 그래서 손주놈들 밥도 가끔씩 차리고 청소기도 돌리고 그랬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안 그러셔도 돼요. 편히 계세요. 하고 말하긴 했지만 전 이게 마음이 편하다며 손살을 치곤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지냈더니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던 집도 이젠 익숙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원래 같았으면 진즉 귀가하고도 남았을 아들이 늦게 오더라고요. 며느리에게 물어봐도 글쎄요, 오늘 야근한다고 그랬었나? 하면서 모르는 눈치고 근래 들어 그렇게까지 늦게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 자연스럽게 걱정이 됐습니다. 며느리 일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 재우고 저 혼자서 새벽까지 깨어 있는데 한 2시에서 3시가 될 무렵 아들이 들어왔어요. 잔뜩 술에 취해 있는 상황이었죠. 평소 술도 잘 안 먹는 녀석이 웬일인가 했습니다. 근데 장남이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다가가서 왜? 무슨 일이냐? 라며 달래려 들었는데 아들 녀석은 입술을 꽉 깨물면서 울기 바빴어요. 나이도 50은 넘게 먹은 녀석이 뭐가 이리 슬픈 일이 있어 눈물을 흘리는지 간신히 진정시키고 거실에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 요새 뭐 힘든 일 있니? 평생 술도 한번 제대로 안 마셔본 놈이 이렇게까지 취해가지고 새벽에 들어오고 엄마한테 다 말해봐라.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어머니,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저 사실은요. 아들은 제 앞에서 길고 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사를 잘 다니고 있던 아들은 몇 달 전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할 생각으로 사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생각보다 점점 규모가 커져 이젠 제대로 들어가서 일을 그만두고 사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 사직서까지 내고 추가적인 투자를 좀 받아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와중 함께 사업을 하기로 했던 친구가 중요한 자료를 빼가지고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상승 궤도에 거의 들어섰던 사업이 사실상 망하게 생겨 그 충격으로 밤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한탄을 하다 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아내에겐 비밀로 해주세요. 아셨죠? 제발 부탁드려요. 면목이 없어 그래요. 그래도 민수야,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며느라가에게 말을 해야지.
안 돼요, 엄마. 허나 아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차마 말하지 못하겠다 하더군요. 딱 보니 이혼당할까 걱정한 눈치였습니다. 결국 제가 아들에게 바라는 게 있냐 물어봤어요. 아들이 이런 처지니 무엇이라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았지요. 어머니, 이런 말하는 것 정말 염치없지만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사업 잘 되면 제가 꼭 다 갚을게요. 아직 애들도 어린데 저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요. 어머니,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철이 든 후엔 한평생 살면서 저한테 돈 달란 소리 한 번도 안 했던 장남입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50살이 넘어 늙은 애미한테 안겨 펑펑 우는 장남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안쓰럽고 짠하고 그날 밤 저는 장남을 꽉 껴안아주고 다독여줬어요. 얘야,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패하고 그러면서 크는 거야. 너도 지금 그 시기를 만난 것 뿐이니 액땜했다 생각하고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다시 잘해보거라. 알았지? 어머니, 죄송해요. 이 돈을 제가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엄마가 주는 돈이니 받아도 돼. 우리 아들 믿고 주는 돈이야. 그러니 잘해봐. 제가 남편을 잃고 혼자 외로워하며 힘들었을 때 장남이 도와줬던 것들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아직 어린 손주들을 보고 있자니 장남의 성공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살던 아파트 판돈 9억을 아들에게 넘겨주었어요. 아들은 그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연신 고맙다고 자기가 정말 잘하겠다며 또다시 재차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그런 아들의 등을 토닥거렸어요. 그 9억을 넘겨준 뒤 확실히 장남은 이전보다 훨씬 더 편해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분명 그전까지만 해도 저한텐 죽고 못 살듯 잘해주던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시작은 무척이나 작은 것이었어요. 어차피 다 늙어서 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매일같이 만나고 싶을 만한 친구가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니라 저는 늘 평일이나 주말이나 오후 늦지막한 시간까지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보통 며느리는 자기들이 먼저 밥을 먹고 제가 일어났을 시간에 맞춰 한 번 더 밥을 차리곤 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전혀 그런 말 안 하다가 그날도 여느 때처럼 오후 4시쯤 기상을 해가지고 밥을 먹기 위해 거실에 나가는데 며느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다음부턴 저희 식사하는 시간 맞춰서 일어나 주세요. 어머님이 혼자 너무 늦게 일어나서 제가 밥을 2번 차려야 되는데 솔직히 너무 번거롭거든요. 아유, 그래. 알겠다. 미안하구나. 네, 아시면 꼭 그렇게 해주세요. 며느리 입장에서 번거로울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함께 사는 몇 년간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너무 새삼스레 이야기하니 제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서운하더군요. 그래도 며느리가 불편하다고 한 만큼 알았다고 하고서 이후부턴 시간에 맞춰 일어나가지고 일찍 밥을 먹고 잠이 모자라면 그 이후에 자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가 검은 옷 빨래는 따로 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세탁기 안에 넣어두시면 어떡해요?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제가 계속 쓸데없이 2번, 3번 일해야 되잖아요. 대체 언제쯤이면 제 말을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정말 귀가 먹으신 것도 아니고. 전엔 애초에 말조차 꺼내지 않았을 것들을 가지고 며느리가 과하게 언성을 높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남한테 호소할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집에 들어오면
장남이 와가지고는 늘 저한테 말도 걸고 오늘 뭐 하셨냐, 뭐 드셨냐 이런 거 묻고 그랬는데 이젠 집에 와서 저를 보더라도 흘끗 눈길만 주곤 아무 말도 거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굴더라고요. 도저히 이 분위기를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어느 날은 너무도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마저 겪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냉장고에 있던 곶감을 거실에 앉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들끼리 외식을 다녀온 아들과 며느리가 하하호호 웃으며 집에 들어오더니 그런 저를 보다 인상을 팍 찌푸리며 소리를 퍽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그거 다 먹으시면 어떡해요? 그거 민수 씨랑 우리 아들 주려고 제가 남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나는 냉장고에 있길래 앞으로 뭐 먹을 때 허락 받고 드세요. 정말 짜증나 죽겠네.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일일이 신경 써야 해? 자기야. 아이, 미안해. 신경 쓰지 마. 어머니, 앞으로 허락 받고 드세요. 나이 들어도 그 정도는 하실 줄 알잖아요. 너무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곶감 하나 먹었다고 늙은 시애미한테 그런 말까지 할 수 있는 거랍니까?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아들은 절 지나쳐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손자가 저를 짠하게 바라보는 눈길만이 느껴졌죠. 참 서러웠어요. 그날 전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 채 혼자 몇 시간을 씩씩거렸지만 그래도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걸로도 모자라서 아들이 제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가득 싸서 저를 앉혀놓고서는 이러더라고요. 참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문득 떠나간 남편이 너무도 생각이 나더랍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이런 취급은 받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 요양원에 가면 어머니랑 함께 어울려 놀 만한 친구분들 많을 텐데. 하루 종일 저희 없이 집에 계시는 것보단 요양원에 가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어머니도 아버지 돌아가신 아픔도 많이 없어졌을 거고 요양원 쪽에 가서 사시는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나보고 지금 요양원에 가라는 거니? 내가 치매 환자도 아닌데 왜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냐? 아니요, 어머니. 요양원은 꼭 치매야 가는 곳이 아니에요.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좋다니까요. 시설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리 제가 늙고 힘이 없다곤 해도 그래도 죽을 병은 아직 없고 나이에 비해서는 건강하며 몸도 쌩쌩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그 9억을 준 뒤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뻔뻔하게 구는 장남을 보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르고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 아파트를 판 게 너무도 후회되었어요. 전 당연히 절대 요양원 같은 건 안 간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애초에 혼자 살겠다는 거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 너 아니냐? 지금 너네가 사정이나 엄청 안 좋으면 또 모를까? 내가 아파트 판 돈 9억까지 줘가지고 여유롭게 살고 있으면서 나를 내쫓겠다는 건 결국에 나한테 돈을 뜯는 게 목적이었던 걸로밖에 생각이 안 든다. 네가 설마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난 절대 못 나가니까 그런 줄 알아라. 참, 어머니 고집도 어쩜 그리 고집이 세요? 말을 하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어요. 믿기지가 않는 상황에 피가 차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장남 내외는 저를 내쫓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는지 이번엔 손주 핑계까지 대가며 저를 내보내려고 안달을 부리더라고요. 정말 그 모습이 어찌나 악해 보이든지 그때부턴 이것들이 인간으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어머님, 성환이도 지금 공부할 나이 됐어요.
근데 집에 할머니가 맨날 있다고 불편한 모양이에요. 저나 남편이야 일 나갔다 들어오니 원래 같으면 애가 집에 혼자 있으면서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저랑 남편이 나갔다 와도 어머니가 계속 집에 계시니까 공부도 잘 안 된다고 하고 어머님도 우리 성원이 성적 못 나오는 거 바라지 않으시잖아요. 아니면 어머니 욕심 때문에 하나뿐인 큰손주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정말 기가 차는구나. 이젠 화보다 슬픔이 먼저 차올랐어요. 전 며느리 이야기에 정말 밤새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그간의 서러움을 토해내는데 눈물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 흘렀어요. 믿었던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상처가 되었어요. 자식에게 버림받는 부모 이야기는 TV 뉴스에서나 봤는데 이런 일이 내게도 일어났다니 제 인생 전체가 잘못 살아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장남과 며느리는 이전보다 더욱더 저를 꽂아 놓은 보릿자루 취급을 하고 제대로 밥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서럽고 서러워서 일부러 제가 굶은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의상으로라도 식사할 거냔 물음조차 안 하더라고요. 괜히 다른 자식들 신경 쓸까봐 미안해서 장남내외가 저를 홀대하기 시작한 이후로도 가끔 둘째나 셋째에게 연락이 오면 잘 지내는 척 하고 있었는데 이젠 그러기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둘째 아들한테 전화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나 이젠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내가 너랑 막내 신경 쓸까봐 일부러 다 괜찮은 척하고 이야기 안 했는데 도저히 서러워서 살 수가 없어. 어미로서 이런 이야기하기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지만.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한 후 둘째는 곧바로 화가 난 얼굴로 장남네 집에 찾아왔습니다. 소리 지르며 화를 내는 둘째와 뻔뻔하게 그에 응대하는 장남내외 덕에 집이 아주 아수라장이었어요. 둘째는 둘째대로 절 이런 취급한 장남에게 형은 진짜 인간도 아니다라며 이를 갈았고 장남은 장남대로 어머니 한번 모시지 않은 놈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며 화를 냈습니다. 둘째는 첫째와 말 섞을 가치도 못 느꼈는지 곧이어 제 손을 잡더니 엄마 일로 오세요 하곤 얼른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둘째 내외 집에 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둘째 애들은 저를 정말 정성껏 모셨어요. 제가 한번 그런 일을 당해 상처가 깊다는 걸 알았는지 둘째는 직장을 다녀오면 한시도 제 곁을 떠나려 하지 않고 저를 보살폈어요. 그러면서 엄마, 형은 잊어요. 내가 잘 모실게요. 하고 다정히 말해주더라고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그랬다는 거에 분을 참지 못하더니 제가 하나라도 불편한 거 없도록 저를 일일이 신경 써주더라고요. 그렇게 둘째 내에서 보살핌을 받다 보니 제게도 결심이 하나 서더군요. 그간 결심은 했지만 행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이젠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전 어느 날 둘째에게 첫째 내에 갈채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왜요? 엄마 형네는 왜 가려 하는 거예요? 가자. 가보면 안다. 전 그 말만 남기고는 둘째를 이끌고 첫째 내로 갔어요. 역시나 첫째 내는 제가 없어 신이 나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 들이닥치니 싫었는지 표정이 확 구겨졌어요. 아니 엄마,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긴? 너랑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 저에게 할 얘기요? 뭔데요? 어머니, 저희 외식 가야 해서 얼른 나가봐야 해요. 5분 내로 끝내주세요. 그래, 5분 내로 끝내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첫째 내가 돈을 가로채고도 부끄러움 모르고 그러고 있는 콩가루 같은 꼴을 보고 있자니 이제는 정말 저로서도 한계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장남 녀석의 뺨을 크게 한 대 날렸습니다. 너는 이 늙은 어미를 버렸다. 네가 얼마나 호시탐탐 나랑 네 아비 살던 아파트를 노렸는지 내 아주 뼈저리게 느꼈다. 근데 넌 아마 몰랐을 거야. 나한테 그 아파트 말고도 재산이 더 있다는 거. 뭐라고요? 사실 TV 보면 자식들이 유산 가지고 싸우는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우애 좋게 살고 있던 자식들이었지만 덜컥 겁이 났던 저는 젊을 적부터 일부러 자식에게 내가 땅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건물이 뭐가 있는지 전부 이야기를 안 해놓았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괜한 짓 했나 싶긴 했지만 이제 보니 제 행동이 아주 선견지명이었더군요. 만약 장남 녀석이 제 남은 재산까지 다 알았으면 분명 그 돈까지 자기가 다 받아먹은 다음에 저를 내쳤을 테니까요. 내가 혹시나 싶어서 지방에 있는 땅이며 아파트는 다 숨겨두고 있었다. 넌 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내 재산의 전부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 그 다른 재산에 비하면 그 아파트는 푼돈밖에 안 돼. 나중에 죽으면 너네한테 골고루 물려주려고 했지만 이렇게 된 이상 난 너 같은 놈한테 남은 내 재산 한 푼도 못 준다. 나 죽으면 둘째와 셋째한테만 골고루 나눠달라 유언장 쓸 거니 그럴 줄 알아라. 뭐라고요? 아이, 정말이에요? 엄마, 재산 더 있어요? 아이, 잠깐만. 엄마, 우리 더 말해봐요. 외식 간다 하지 않았니? 얼른 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 어머님, 잠시만요. 가지 마세요. 저희 외식 안 해도 돼요. 그 길로 저는 장남내를 나와 둘째네 집에 갔습니다. 참으로 화가 나게도 장남내웬 제가 남은 재산이 더 있단 소리에 눈이 횟가닥 돌기라도 했는지 자기들이 너무 잘못했다며 제가 오해한 거라느니 어쩐 거라느니 온갖 이빨린 소리 해댔습니다. 엄마, 마음 많이 상한 거 알아요. 근데 나한테 기회는 한 번 줘야죠. 제가 이 집안의 장남이에요. 이러는 거 막말로 아버지가 바라시겠어요? 아버지? 지금 네가 아버지를 닮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냐? 날 그리 없는 부모 취급해놓고 요양원에 보내려 하던 네가 말이냐? 당장 그 입 다물고 나가라. 그러자 아들도 나름 화가 났는지 빽빽 소리 지르더군요. 엄마도 아니에요. 어떻게 두 자식만 그리 편애할 수 있어요? 낳아놓으면 자식인 줄 알아요? 아들의 그 모습에 분노와 함께 허망함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장남이 정말 진심으로 저에게 용서를 빚는 것 같았으면 미련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전 그래도 용서했을 겁니다. 괘씸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을 넘게 키워온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고 비는 장남의 행태에는 진정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저 제게 남은 재산을 탐내는 그런 탐욕밖엔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졌지만 그런 희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좋게 보려던 마음도 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젠 정말 남남으로 살 생각으로 장남네의 번호도 다 차단을 해두었고 셋째에게도 전화해서 너희 첫째 오빠랑 나 연 끊었다 라며 못을 박았습니다. 한참을 저랑 연락하려던 장남내외는 제가 연락을 안 받자 한동안 조용한가 싶었습니다. 저도 이제야 모든 게 끝났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남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엄마, 형이 얼마 전에 회사에 찾아왔었어. 아니, 그 녀석이 무슨 이유로 네 회사에 찾아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야기를 하더라. 장남이 아예 둘째 회사에 찾아와가지고 난 이렇게 못 끝내. 어머니 재산 나도 분명히 소유권 있어. 그러니까 너 혹여나 너랑 막내만 재산 타먹을 생각하지도 마라.
나 소송 준비할 거니까. 라며 으름장을 놓고 갔답니다. 둘째 녀석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자식 녀석의 밑바닥까지 엿본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후 정말로 소송에서 이기기라도 해 제 재산을 조금이라도 가져가게 될까봐 저도 지금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솔직히 진지하게 대비를 하면서도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장남이 재산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비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조차도 너무 허탈하고 속이 상합니다. 긴 시간 정말로 자식들만 위해서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그 와중에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신경 써 훈육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자식놈이 설마 제 자식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가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맨날 혀를 차며 저 부모는 얼마나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했길래 자식한테 저런 취급을 받나 싶었는데 모르겠네요. 둘째와 셋째는 제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해주지만 그 마음이 고마운 한편 장남으로 인해 생긴 상처는 쉬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하기 못하긴 하지만 재산은 살아생전 자식에게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거짓 눈물로 속아서 이런 꼴을 당했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게 모은 돈 차라리 다 쓰고 죽으세요. 그게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자식은 대학교까지 가르쳤으면 그걸로 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보고 미련하다고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 미련해서 이런 꼴로 살고 있으니 제 사연 보시는 분들은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